37번째 글입니다. 죄수를 태운 마차는 소방서의 보초 옆을 지나 밧줄소 앞마당으로 들어가 여러 마차 승강장들 중 한 곳에 멈춰섰다. 앞마당에서 소방관들이 소매를 걷어붙인 채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집마차 같은 것을 싣고 있었다. 마차가 멈추자마자 순경 몇 명이 마차를 에워싸더니 겨드랑이 아래와 다리를 붙잡고 죄수의 시신을 끌어냈다. 마차가 그들의 무게 때문에 삐걱거렸다. 죄수를 데려온 순경은 마차에서 내려 감각이 없는 손을 흔들고는 모자를 벗고 성호를 그었다. 순경들은 문을 지나 계단을 따라 위쪽으로 시신을 운반했다. 네올리도프는 그들을 뒤따라갔다. 시신이 운반된 작고 더러운 방에 침대가 4개 놓여 있었다. 그중 2개에는 할라트 차림의 2 병자가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입이 삐뚤어지고 목에 붕대를 감았으며 또 다른 한 명은 폐결핵 환자였다. 2개는 비어 있었다. 순경들은 그중 한 침대에 죄수를 눕혔다. 눈동자가 빛나고 눈썹이 끊임없이 실룩이는 작은 남자가 속옷에 긴 양말만 신은 채 부드럽고 재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처음에는 운반된 죄수를, 그 다음에 네올리도프를 보더니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임시 진료소에 수용된 광인이었다. 날 놀래리나 본데?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니야, 실패할걸? 시신을 운반해온 순경을 뒤따라 밧줄소장과 의사 조수가 들어왔다. 시신에 다가간 조수는 주근깨로 뒤덮인 누르스름한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아직 부드럽지만 이미 시신의 창백한 빛을 띠고 있었다. 손이 시신의 배 위로 생기 없이 툭 떨어졌다. 이미 끝났습니다. 조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절차를 위해서인 듯 시신의 축축한 거친 셔츠를 부러져치고는 자신의 곱슬 끓는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고 죄수의 높이 솟은 움직임 없는 누르스름한 가슴에 귀를 가져다 댔다. 다들 침묵했다. 조수는 몸을 일으키고 또 고개를 젓더니 움직이지 않는 하늘색 눈동자 위의 2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차례차례 쓸었다. 난 놀라지 않아, 놀라지 않아. 광인이 조수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침을 뱉으면서 말했다. 어떻게 하죠? 밧줄소장이 말했다. 어떻게 하다니요? 조수가 그의 말을 되받았다. 시체 보안실에서 안치해야죠. 잘 봐요. 확실합니까? 밧줄소장이 물었다. 나도 그 정도는 알 때가 됐습니다. 조수가 무엇 때문인지 시신의 가슴을 셔츠로 가리며 말했다. 하지만 마트베이 이바니치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페트로프 다녀와. 조수는 이렇게 말하고 시신 곁을 떠났다. 시체 보관실로 옮겨. 밧줄소장이 말했다. 자네는 사무실에 가서 서명하고. 그는 계속 죄수 곁을 지키고 있던 호송병에게 덧붙였다. 네, 알겠습니다. 호송병이 대답했다. 순경들은 시신을 들어 다시 계단을 따라 아래로 옮겼다. 네올리도프는 뒤따라가고 싶었지만 광인이 그를 붙잡았다. 당신은 한패가 아니겠지? 그럼 담배 한 대 주구려. 네올리도프는 담배 케이스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광인은 눈썹을 실룩거리면서 매우 빠르게 자신이 이런저런 암시에 걸려 어떤 괴로움을 겪었는지 들려주었다. 사실 저자들은 전부 내 적이라오. 영매를 이용해 나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실례합니다. 네올리도프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서 시신을 어디로 운반해 가는지 알아보고 싶어 앞마당으로 나왔다. 순경들은 짐을 지고 어느새 앞마당을 지나 지하실 입구로 들어갔다. 네올리도프는 그들에게 가고 싶었지만 밧줄소장이 제지했다.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올리도프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가십시오. 네올리도프는 그 말을 순순히 따르며 상마차 마부에게 갔다. 마부는 졸고 있었다. 네올리도프는 그를 깨워 다시 기차역으로 향했다. 몇 발짝도 가지 않아 그는 또 라이플 총을 든 호송병이 호위하는 집마차와 맞닥뜨렸다. 그 위에는 이미 사망한 게 분명한 다른 죄수가 실려 있었다. 죄수는 등칸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벌린 모양의 납작한 모자로 덮인 삭발한 머리가 짐칸이 들컹거릴 때마다 흔들리고 떨렸다. 모자는 머리통에서 검은 턱수염에난 얼굴로 미끄러져 코까지 흘러내렸다. 두꺼운 부츠를 심은 집마차 마부가 옆에서 걸어가며 말을 부렸다. 그 뒤를 순경 한 명이 따라가고 있었다. 네올리도프는 마부의 어깨를 건드렸다. 뭘 하는 건지 마부가 말을 멈춰 세우며 말했다. 네올리도프는 마차에서 내려 집마차를 뒤따라 다시 보초 옆을 지나서 밧줄소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소방관들이 이미 집마차를 다 싣고 난 앞마당에는 테두리가 파란 모자를 쓴 키가 크고 앙상한 소방서장이 서 있었다. 그는 호주머니에 2 손을 찔러 넣은 채
한 소방관이 그의 앞으로 끌어오는 잘 먹여 목에 살이 오른 갈색 순말을 엄한 시선으로 쳐다봤다. 순말은 한쪽 앞다리를 절었고 소방서장은 옆에 서 있던 수의사에게 화가 난 표정으로 무언가 말했다. 마침 그 자리에 밧줄소장도 있었다. 다른 시선을 본 그는 집마차로 다가갔다. 어디에서 거뒀나? 그가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스타라야 고로바 톱스카야 거리입니다. 순경이 대답했다. 죄수인가? 소방서장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오늘만 해도 두 번째인걸, 밧줄소장이 말했다. 그참 그런 게 법이라는 건가? 날씨도 더운데 말이야. 소방서장은 이렇게 말하고는 다리를 저는 갈색말을 끌고 온 소방관을 돌아보며 외쳤다. 마구간의 맨 구석 안에 넣어둬. 개자식, 너는 보다 훨씬 가치 있는 말들을 병신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단단히 가르쳐주마, 못된 녀석. 순경들은 먼저 운반된 시신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신도 심칸에 들어올려 임시 진료소로 옮겼다. 네올리도프는 체면에 걸린 것처럼 그들을 뒤따라갔다. 무슨 일입니까? 한 순경이 물었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들이 시신을 운반해 간 곳으로 갔다. 광인이 침대에 앉아 네올리도프가 준 담배를 탐욕스럽게 피우고 있었다. 아, 돌아왔구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끌끌거리며 웃었다. 시신을 본 그가 얼굴을 찌푸렸다. 또? 그가 말했다. 진리네.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지 않소? 그가 무언가 묻고 싶은 듯 미소를 지으며 네올리도프를 돌아봤다. 그 사이 네올리도프는 더 이상 아무도 가려지지 않는 시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모자에 가려졌던 얼굴이 훤히 보였다. 예전 죄수가 보기 흉했던 만큼이나 이 죄수는 얼굴 생김새와 몸 전체가 대단히 멋졌다. 그는 장년기의 남자였다. 머리통 절반이 삭발로 추해지긴 했지만 생기가 가신 검은 눈동자 위로 살짝 솟은 반듯하고 매끈한 이마가 가느다란 검은 콧수염 위의 자그마한 매부리 코 못지않게 잘생겼다. 이제 파르스름한 빛을 띤 입술이 웃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 조그맣게 기른 턱수염은 얼굴 아랫부분을 감쌀 뿐이었고 삭발한 쪽에 뚜렷하고 잘생긴 조그마한 귀가 보였다. 표정은 평온하면서도 준엄했고 또한 선했다. 이 남자 안에서 정신생활의 가능성이 파괴됐다는 사실이 그 얼굴에 드러나 있었으면 말할 나위도 없지만 손과 족쇄를 채운 발의 가느다란 뼈들이며 균형 잡힌 사지의 탄탄한 근육은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강인하고 민첩한 인간 동물인지 보여주었다. 즉 그가 자기 종 안에서 갈색 수말보다 훨씬 더 완벽한 동물이었음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한 인간이었던 그의 소멸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노동하는 동물이기도 했던 그의 허망한 죽음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 죽음이 불러일으킨 유일한 감정은 부패할 위험이 있는 이 몸뚱이를 없애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분노였다. 임시진료소에 감독관이 의사와 조수를 데리고 들어갔다. 의사는 실크 양복 상의와 근육질 허벅지에 딱 달라붙은 같은 재질의 통좁은 바지를 입은 튼튼하고 땅달막한 사내였다. 감독관은 공처럼 생긴 붉은 얼굴의 작은 뚱보였다. 양볼에 숨을 가득 채웠다가 천천히 뱉는 습관 때문에 얼굴이 한층 더 둥그러졌다. 의사는 침대에 누운 시신으로 다가앉아 조수와 똑같이 팔을 만져보고 심장소리를 들은 후 바지를 잡아당기며 일었었다. 완전히 죽었군. 그가 말했다. 감독관은 입안 가득 공기를 채웠다가 천천히 뱉었다. 어느 감옥의 죄수입니까? 그가 호성병에게 말했다. 호성병은 질문에 답하고 죽은 사람에게 채워져 있던 족쇄에 대해 언급했다. 벗기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다행히 대장장이가 있어요. 감독관이 말했다. 그는 다시 뺨을 부풀렸다가 천천히 뱉으면서 문으로 다가갔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올리도프가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가 안경을 통해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어째서 일어나냐고요? 사람들이 왜 일사병으로 죽느냐고요? 빛이 없는 곳에서 겨우내 운동을 하지 않고 앉았다가 오늘 같은 날 갑자기 햇볕 아래로 끌려 나오니 이런 일이 생기지요. 떼지어 행군하니 공기도 통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사병으로 쓰러지죠. 그럼 도대체 왜 그들을 보내는 겁니까? 그건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그냥 외부인입니다. 아, 안녕히 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의사가 말했다. 그는 성을 내며 바지를 아래로 잡아당기고는 병상으로 다가갔다. 어떻습니까? 그가 목에 붕대를 감은 입이 일그러진 창백한 남자를 돌아보았다. 그동안 자기 침대에 앉은 광희는 담배를 다 피우고서 의사 쪽으로 침을 뱉고 있었다.
네올리도프는 앞마당으로 내려가 소방서의 말들과 닭들과 굴이 안전모를 쓴 보초병을 지나 대문을 통과한 후 마부가 다시 졸고 있던 마차에 올라타 기차역으로 향했다. 38번째. 네올리도프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죄수들은 모두 격자무늬 창살이 달린 객차 안에 착석한 상태였다. 플랫폼에는 죄수들을 배웅하러 온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다. 그들은 객차에 접근할 수 없었다. 호송병들은 이날 유난히 근심에 잠겨 있었다. 감옥에서 기차역으로 오는 동안 네올리도프가 본 두 사람 외에 3명이 더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었다. 한 명은 처음의 2명과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 운반됐고 2명은 이곳 기차역에서 쓰러졌다. 호송병들이 염려한 것은 살 수도 있었을 사람들 5명이 자기들이 호송하는 동안 죽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시신과 서리와 소지품을 해당 관청에 넘기고 그들을 니그니 노브고로드로 이송할 죄수 명단에서 빼는 등 이런 경우에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만 염두에 두었을 뿐이다. 이것은 특히 이런 무더위 속에서 매우 성가신 일이었다. 호송병들은 이런 걱정에 여념이 없어서 그 모든 일을 끝낼 때까지 객차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네올리도프와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래도 네올리도프는 허락을 받아냈다. 호송병 부사관에게 돈을 쥐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부사관은 네올리도프를 들여보내면서 책임자가 보지 못하게 얼른 이야기를 마치고 떠나달라고 부탁했다. 객차는 전부 18개였다. 책임자의 객차 외에는 전부 죄수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객차들의 창문 옆을 지나치면서 네올리도프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귀를 기울였다. 모든 객차에서 쇠사슬 소리, 야단 법석을 뜨는 소리, 무의미한 비속어가 뒤섞인 말소리가 들렸지만 네올리도프가 기대했던 이야기, 즉 도중에 죽은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화제는 온통 자루, 식수, 자리 선택에 관한 것이었다. 객차들 중 한 곳의 창문을 들여다보던 네올리도프는 그 한가운데 통로에서 호송병들이 죄수들이 수갑을 벗겨주는 것을 발견했다. 죄수들이 두 손을 내밀자 한 호송병이 열쇠로 수갑의 자물쇠를 풀었다. 또 다른 호송병은 수갑을 모았다. 남자들이 객차를 전부 지나친 후 네올리도프는 여자들의 객차로 향했다. 두 번째 여자 객차에서 어떤 여자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신음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네올리도프는 그 객차를 지나 호송병이 가리켜 보인 세 번째 객차의 창문으로 다가갔다. 네올리도프가 창문에 고개를 가까이 댄 순간 사람들의 진한 입냄새로 진동하는 열기가 확 끼치고 여자들의 세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어느 좌석에서나 재킷과 할라트를 입은 여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땀에 젖은 새빨개진 얼굴로 시끄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격자무늬 창살에 바짝 들이댄 네올리도프의 얼굴이 그들의 주위를 끌었다. 바로 옆에 있던 여자들이 입을 다물고 다가왔다. 머리 수건을 쓰지 않고 재킷만 걸친 마슬로바는 맞은편 창가에 앉아있었다. 생글생글 웃는 살결이 팬 흰 페도시아가 그에게 더 가까이 앉아있었다. 네올리도프를 본 그녀가 마슬로바를 쿡 찌르더니 손으로 창문을 가리켰다. 마슬로바가 황급히 일어나 검은 머리에 머리 수건을 쓰고는 땀에 젖은 생기발랄하고 발그레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서 창가로 다가와 격자무늬 창살을 잡았다. 정말 더워요. 그녀가 기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품은 받았어요?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뭐 필요한 것은 없어요? 네올리도프는 한정막인 양 뜨겁게 달구어진 객차에서 열기가 뿜어 나오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전혀 없어요. 고마워요. 갈증을 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페도시아가 말했다. 네, 갈증을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슬로바가 그녀의 말을 되풀이했다. 정말 물이 없습니까? 물을 넣어주긴 했어요. 하지만 전부 마셨죠. 당장 호송병에게 요청하겠습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니즈니 노브고로드에 도착할 때까지는 못 만날 거예요. 정말 당신도 가시나요? 마슬로바는 몰랐다는 듯 말하고는 기쁨이 어린 눈길로 네올리도프를 쳐다보았다. 다음 기차로 갑니다. 마슬로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후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나으리, 죄수 12명이 녹초가 되어 죽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흠상궂게 생긴 늙은 여자 죄수가 남자 같은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코라 불려봐였다. 12명이라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2명이었습니다. 네올리도프가 말했다. 12명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 자들은 그 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답니까? 악마 같은 놈들. 여자들 가운데 병에 걸린 사람은 없습니까? 네올리도프가 물었다. 여자들이 더 강하답니다. 키 작은 다른 여자 대수가 깔깔거리며 말했다. 다만 한 명에게 상기가 있어요. 봐요, 울부짖고 있죠? 그녀가 여전히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는 옆 객차를 가리키며 말했다. 무언가 필요한 게 없느냐고 물으셨죠? 마슬로바는 입술에 기쁨이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애쓰며 말했다. 저 여자를 두고 가면 안 될까요? 괴로워해요. 책임자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요, 말해보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 여자를 남편인 타라스와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가 생글거리고 있는 페도시아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덧붙여 말했다. 그 사람도 당신과 함께 떠나지 않을까요? 신사분, 유영수와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됩니다. 호송대 부사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올리도프를 들여보내준 사람이 아니었다. 네올리도프는 그곳을 떠나 상기가 있는 여자와 타라스에 관한 부탁을 하기 위해 책임자를 찾아 나섰지만 오랫동안 찾지 못했을 뿐더러 호송병들로부터도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들은 몹시 분주했다. 어떤 이들은 한 죄수를 어딘가로 데려갔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식량을 사러 달려가거나 자기 짐을 객차에 싣고 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호송대 장교와 함께 떠나는 귀부인의 시중을 들었다. 그들은 네올리도프의 물음에 마지못해 대꾸했다. 네올리도프는 두 번째 벨이 울린 후에야 호송대 장교를 발견했다. 뭉툭한 손으로 입을 덮은 콧수염을 닦던 장교는 어깨를 으쓱하며 무언가에 대해 상사를 질책하고 있었다. 도대체 용건이 뭡니까? 그가 네올리도프에게 물었다. 당신이 인솔하는 유영수들 가운데 한 여자가 객차에서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뭐 낳을 테면 낳으라지요. 그때 가보면 알겠죠. 그는 짧은 두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자기 객차로 들어가며 말했다. 그때 손에 호각을 든 차장이 지나갔다. 마지막 벨 소리와 호각 소리가 들렸다. 플랫폼에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여자 객차에서 흐느낌과 울부짖음이 들렸다. 네올리도프는 플랫폼에 타라스와 나란히 서서 격자문이 창살이 달린 창문을 통해 남자들의 삭발한 머리통이 보이는 객차가 줄지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여자 죄수 객차가 다가왔고 창문 너머로 머리 수건을 쓰거나 쓰지 않은 여자들의 머리가 보였다. 그 다음 두 번째 객차가 다가왔고 그 안에서는 여전히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는 마슬로바가 탄 객차가 다가왔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창가에 서서 네올리도프를 바라보며 그를 향해 서글픈 미소를 짓고 있었다. 39번째 글입니다. 네올리도프가 타고 갈 여객열차의 출발 시간까지 2시간 정도 남았다. 처음에 네올리도프는 그 사이 누나에게 한 번 더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날 아침 이런저런 인상을 받고 난 후 어찌나 흥분하고 지쳤던지 1등석 휴게실의 소파에 앉자마자 생각지도 않게 졸음이 쏟아져 옆으로 몸을 기댄 채 손바닥으로 한쪽 뺨을 받치고 곧 잠이 들었다. 연미복에 배지를 달고 냅킨을 든 종업원이 그를 깨웠다. 나리, 네올리도프 공장님 아니십니까? 어느 기부인께서 나리를 찾으십니다. 네올리도프는 번쩍 일어나 눈을 비비고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기억해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죄수들의 행렬, 시신들, 격자문이 창살이 달린 객차들, 그곳에 갇힌 여자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산통으로 괴로워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최상사를 너머로 그를 향해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그의 앞에 있었다. 유리병, 작은 항아리, 촛대, 식기가 놓인 탁자 주위를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는 민첩한 종업원들, 홀 깊숙한 곳 찬장 앞에 과일이 담긴 항아리와 유리병 너머로 간이 식당의 주인과 식당을 향해 다가오는 여행객들의 등이 보였다. 일어나 앉아 자세를 바로 하며 서서히 정신을 차리던 네올리도프는 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문가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도 그곳을 쳐다보다가 얇은 베일로 머리를 감싼 귀부인을 팔걸이 의자에 태우고 오는 사람들의 행렬을 발견했다. 맨 앞에 선 하인은 네올리도프에게 나리가 보였다. 뒤에 선 사람 역시 그가 아는 수위로 금몰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앞치마를 걸친 곱슬머리의 우아한 하녀가 의자 뒤에서 따라왔고 그녀의 손에는 보따리와 가죽 케이스에 담긴 둥근 물건과 양산이 들려있었다. 그 뒤로 두꺼운 입술이 축 늘어지고 중풍을 맞아 목이 마비된 가르쳐 낀 공작이 여행용 모자를 쓴 채 가슴을 쑥 내밀고 들어갔다. 또 그 뒤로 미시와 그 사촌 오빠인 미샤,
네올리도프도 아는 외교관 오스텐이 끌어왔다. 목이 길고 울대가 튀어나온 오스텐은 표정과 기분이 언제나 쾌활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생글거리는 미씨를 향해 감동에 젖은 듯 무언가 말하며 걸었지만 농담을 건네는 게 분명했다. 그 뒤에서 의사가 성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며 걷고 있었다. 코르차긴가 사람들은 근교에 있는 자신들의 영지를 떠나서 니전이 노브고로드 가도를 따라 공작 부인의 자매가 사는 영지로 가는 중이었다. 팔걸이 의자를 운반하는 사람들, 하녀, 의사의 행렬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호기심과 존경을 불러일으키면서 귀부인을 위한 방으로 향했다. 노 공작은 탁자 옆에 자리를 잡고는 즉각 종업원을 가까이 불러 무언가 주문하기 시작했다. 미시와 오스텐도 식당에서 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앉으려다가 문가에서 아는 여성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갔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였다. 좀 누나죠.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를 동반한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미시와 남동생을 거의 동시에 발견했다. 그녀는 네올루도프에게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먼저 미시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미시와 입맞춤을 나누고서 곧 그를 돌아봤다. 마침내 널 찾았구나. 그녀가 말했다. 네올루도프는 일어나 미시와 미샤와 오스텐과 인사를 주고받고는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시는 시골에 있는 그들의 집에 불이 나서 이모네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들려줬다. 오스텐은 이 기회를 틈타 화재에 대한 우스운 일화를 이야기했다. 네올루도프는 오스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누나를 돌아봤다. 누나가 와줘서 정말 기뻐. 그가 말했다. 난 벌써 한참 전에 왔단다. 그녀가 말했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와 나는 그녀가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를 가리켰다. 챙 달린 모자를 쓰고 여름 외투를 입은 그녀가 네올루도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멀찍이 떨어져서 사랑스럽고 기품 있는 태도로 수줍게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사방에서 늘 찾았어. 난 여기에서 그만 잠들어 버렸어. 누나가 와주다니 정말 기뻐. 네올루도프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누나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지. 그가 말했다. 정말?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무슨 일로? 남매 사이에 내밀한 대화가 시작된 것을 알아차린 미시는 신사들과 함께 옆으로 물러났다. 네올루도프와 누나는 창가에 벨벳을 씌운 소파에 앉았다. 옆에는 누군가의 물건과 모포와 마분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어제 누나의 숙소를 나온 뒤로 난 돌아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매형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더라고. 네올루도프가 말했다. 매형에게 심한 말을 했고 그 일 때문에 괴로웠어. 그가 말했다. 알아. 난 네가 그러려던 게 아니었다고 믿어. 누나가 말했다. 너도 알잖아. 그러더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그의 손을 건드렸다. 그 짧은 문구는 불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했고 누나가 하려던 말에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말은 이런 의미였다. 나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사랑, 즉 남편을 향한 사랑 외에 남동생인 네올루도프에 대한 사랑도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하다. 동생과의 어떤 사소한 불화도 나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고마워. 아, 내가 오늘 뭘 봤나며 말이야? 그는 죽은 두 번째 죄수를 문득 떠올리고는 말했다. 죄수 2명이 살해됐어. 살해됐다고? 어떻게? 말 그대로 살해됐어. 이 폭염에 끌려다녔지. 그래서 두 사람은 일사병으로 죽었어. 그럴 리가. 어떻게? 오늘? 지금 말이니? 그래, 지금. 내가 그들의 시신을 봤어. 그런데 왜 살해된 거니? 누가 죽였어?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말했다. 그들을 강제로 끌고 간 사람들이 죽인 거지. 네올루도프는 누나가 이 문제마저 남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고 짜증을 내며 말했다. 아, 하나님.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네, 우리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해요. 네올루도프는 노 공작을 쳐다보며 덧붙여 말했다. 내 부킨을 목에 맨 채 꼬냑을 탄 과일주를 앞에 두고 앉은 노 공작이 바로 그때 네올루도프를 돌아보았다. 네올루도프, 그가 외쳤다. 시원하게 한잔하지 않겠나? 길을 떠나기 전에 좋다네. 네올루도프는 거절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넌 도대체 뭘 하려는 거니?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해야 한다고 느껴.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어. 그래, 이해해. 그럼 이 사람들과는? 그녀는 미소를 띤 채
코르차킨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정말 완전히 끝난 거니? 완전히. 양쪽 모두에게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아쉽네. 아쉬워. 난 그녀가 좋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너 무엇 때문에 스스로를 속박하려 하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왜 가리는 거야? 그래야 하니까 가는 거야. 네올리도프는 그 대화를 중단하고 싶은 듯 진지하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하지만 곧 그는 누나를 냉담하게 대한 것이 부끄러워졌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누나에게 전부 말하지 않을까? 그는 생각했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도 들으라지. 그는 늙은 하녀를 쳐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신의 결심을 누나에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그를 한층 자극했다. 누나는 카추샤와 결혼하겠다는 내 계획에 대해 말하는 거야? 누나도 알잖아. 난 그러기로 결심했지만 그녀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거부했어. 그가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할 때면 언제나 그렇듯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내 희생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희생하고 있어. 그녀로서는 그녀의 처지에서는 아주 상당한 희생이지. 일시적이라 해도 난 그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 난 그녀와 함께 가서 그녀가 있는 곳에 있을 거고 그녀의 운명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울 거야.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는 무언가 묻고 싶은 듯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때 귀부인용 방에서 다시 행렬이 나타났다. 역시 잘생긴 하인 필립과 수위가 공작 부인을 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운반인들을 멈춰 세우고 네올루도프를 손짓에 부르더니 슬프고 괴로운 모습으로 혹시 상대가 꽉 잡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반지를 낀 하얀 손을 내밀었다. 끔찍해요. 그녀가 더위에 대해 말했다. 못 견디겠어요. 이 기후가 날 죽이고 있어요. 그러더니 러시아 기후의 끔찍함에 대해 잠시 이야기한 후 네올루도프에게 자기 가족을 방문해달라고 청하고는 운반인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럼 꼭 와줘요. 그녀는 이동 중 네올루도프를 향해 길쭉한 얼굴을 돌리며 덧붙였다. 네올루도프는 플랫폼으로 나갔다. 공작 부인의 행렬은 왼쪽으로 1등 칸을 향했다. 네올루도프, 물품을 나르는 짐꾼, 자신의 자루를 진 타라스는 오른쪽으로 향했다. 여기 이 사람은 내 동료야. 네올루도프는 타라스를 가리키며 누나에게 말했다. 그는 예전에 그의 사연에 대해 누나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정말 3등 칸을 탈 거니? 네올루도프가 3등 칸 객차 앞에 멈춰서고 물품을 든 짐꾼과 타라스가 객차에 오르자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물었다. 응, 이쪽이 더 편해. 난 타라스와 함께 갈 거야. 그가 말했다. 참, 한 가지 더. 그가 덧붙였다. 아직 쿠즈민스크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넘기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죽으면 누나의 아이들이 상속받을 거야. 드미트리 그만해.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말했다. 만약 내가 농민들에게 넘길 경우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나머지 모든 게 조카들의 몫이 된다는 거야. 내가 결혼할 것 같기도 하고 결혼한다 해도 결혼할 것 같지도 않고 결혼한다 해도 아이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드미트리 제발 그 이야기는 그만해.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말했다. 하지만 네올루도프는 자기 말에 그녀가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앞쪽으로 1등 칸 앞에는 몇몇 사람들이 코르착이나 공작 영해가 들어간 객차를 여전히 쳐다보며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리에 앉았다. 늦게 온 승객들은 플랫폼 판자를 쿵쿵 울리며 걸음을 서둘렀다. 차장들이 객차의 문들을 요란하게 닫으면서 열차를 탄 사람들은 착석하고 대웅 나온 사람들은 하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올루도프는 햇빛에 달구진 무덥고 악취나는 객차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성강구 발판으로 나오고 말았다. 유행하는 모자를 쓰고 케이프를 걸친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와 나란히 객차 앞에 서 있었다. 화제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한 듯 했다. 심지어 편지해라고도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별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말하는 이 문구를 동생과 함께 조롱했기 때문이다. 돈 문제와 유산에 대한 그 짧은 대화는 그들 사이에 생겼던 남매의 다정한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서먹함을 느꼈다. 그래서 기차가 움직였을 때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기뻐했고 서글프고 다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안녕 그럼 잘가 드미트리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객차가 출발하자마자 그녀는 남편에게 동생과 나눈 대화를 어떻게 전할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얼굴이 진지하고 걱정스러운 빛을 띠었다.
네올리도프도 누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정한 감정 외에 어떤 감정도 품지 않았고 그녀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지만 이제 함께 있는 것이 괴롭고 의색에서 한시 앞이 벗어나고 싶었다. 한때 그토록 가까웠던 나타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신에게 낯설고 불쾌한 검은머리 남편의 노예만 남은 느낌이었다. 그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자기가 그 남편이 특히 관심 있어 하는 일, 즉 농민들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문제와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야 그녀의 얼굴이 특별한 생기로 환하게 밝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슬프게 했다. 40번째. 온종일 햇빛에 달궈진 데다 사람들로 꽉 찬 커다란 3등칸 내부가 숨이 막히게 더워서 네올리도프는 객차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강구 발판에 남았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도무지 숨을 쉴 수 없었다. 객차들이 건물로부터 벗어나고 틈새 바람이 불었을 때에야 네올리도프는 가슴 가득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살해됐어. 그는 누나에게 한 말을 속으로 되풀이했다. 그러자 그의 상상 속에서 오늘 받은 모든 인상들 가운데 입술에 미소가 어리고 이마가 엄중한 표정을 띠고 삭발한 파르스름한 머리에 작고 단단한 귀가 달린 두 번째 죽은 죄수의 아름다운 얼굴이 유난히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남자가 살해됐는데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야. 하지만 그는 살해됐어. 다른 모든 죄수처럼 마슬레니코프의 명령으로 감옥에서 끌려 나왔지. 마슬레니코프는 아마 평소에 내리던 명령을 내리고 표제가 인쇄된 서류에 멍청해 보이는 장식체를 휘갈기에 서명을 했을 거야. 물론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겠지. 하물며 죄수들을 진찰한 의사가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리 없어. 그는 의무를 정확하게 실행하고 약한 죄수들을 따로 분류했어. 이런 끔찍한 더위도 죄수들이 이렇게 늦게, 그것도 이렇게 많이 출발하리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지. 하지만 소장은 모월 모일에 몇 명의 진역수, 유영수, 남자재수, 여자재수를 보내라는 명령을 실행했을 뿐이야. 호송대 장교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어. 어느 곳에서 몇 명의 죄수를 받아서 어느 곳에 똑같은 수의 죄수를 넘기는 게 그의 임무야. 그는 평소대로 정해진 대로 죄수 무리를 끌고 갔지. 그들처럼 강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 어느 누구도 잘못도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살해됐어. 그것도 그 죽음에 아무 책임도 없는 이들에게 살해됐어. 이 모든 게 살아난 이유는 네올리도프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일어난 이유는 네올리도프는 생각했다. 이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 현지사, 소장, 밧줄소장, 순경 같은 사람들이 인간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마슬레니코프, 소장, 호송대 장교 모두 만약 현지사나 소장이나 장교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을 이런 폭염에 이렇게 무더기로 내보내도 될까에 대해 20번쯤 생각했을 텐데 도중에 20번쯤 쉬어가면서 쇠약하거나 숨을 헐떡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무리해서 빼내 그늘로 데려가 물을 주고 쉬게 해주었을 텐데 그리고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동정을 표했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러려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했어. 그저 그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던 게 인간이나 그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직무와 그것의 규범이었고 그 규범을 인간관계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이지. 모든 문제는 이 점에 있어. 네올리도프는 생각했다. 단 한 시간이라도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라도 무엇이든 인간에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간들에게 어떤 범죄든 저지를 수 있어. 네올리도프는 너무 깊이 생각에 잠겨 날씨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해는 앞쪽에 낮게 깔린 조각구름 뒤로 숨었고 서쪽 지평선에서 연회색의 촘촘한 비구름이 밀려왔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이미 그 구름은 비스듬한 거센 빗줄기를 뿌리며 들판과 숲을 적시고 있었다. 구름에서 비를 머금은 축축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따금 번개가 구름을 찢어 놓았고 천둥 소리가 점점 더 빈번히 열차에 들컹거리는 소리와 뒤섞였다. 비구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바람이 몰고 온 비스듬한 빗방울이 성강구 발판과 네올리도프의 코트를 얼룩지게 했다. 그는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겨 싱그럽고 촉촉한 공기와 오랫동안 비를 기다린 대지의 곡물 냄새를 들이마시면서 옆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정원, 숲, 노란 호밀밭, 아직 초록빛을 띤 귀리밭, 꽃을 피운 지푸른 감자밭의 검은 고랑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광택제를 칠한 것처럼 보였다. 초록은 더 진한 초록이, 노랑은 더 진한 노랑이, 검정은 더 진한 검정이 됐다. 네올리도프는 은혜로운 비를 맞고 생기를 되찾아가는 밭과 가수원과 채소밭에 기뻐하며 말했다. 세찬 빗줄기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구름의 일부는 비가 되어 떨어졌고 일부는 빠르게 흘러갔다. 마지막으로 자디잔 빗방울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해가 다시 고개를 내밀었고 모든 것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동쪽 지평선 위에 보라색이 두드러진 선명한 무지개가 한쪽 끝이 끊어진 채 야트막하게 걸렸다. 참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 자이언의 이 모든 변화가 끝나고 기차가 언덕 가운데를 깎아 만들어 양쪽 경사면이 높은 철로에 다다랐을 때 네올리도프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맞아,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지. 소장과 호송병들과 같이 공직에서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온화하고 선량하면서도 악하게 변한 것은 단지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는 감옥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했을 때 마슬레니코프가 보인 무심함을 떠올렸다. 집마차의 자리를 내주지 않고 기차에서 산기로 괴로워하는 여자에게 주의를 돌리지 않던 호송병 장교의 잔혹함을 떠올렸다.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박한 연민의 감정조차 스며들지 않을 만큼 동감했던 것은 단지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애가 스며들지 않았던 거지. 포장된 땅에 비가 스며들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야. 네올리도프는 철도 양옆의 형형색색의 돌들을 붙인 경사면을 보며 생각했다. 경사면에 떨어진 빗물은 땅에 스며들지 않고 실개울을 이루며 흘렀다. 아마 경사면에 돌을 붙여야 했겠지. 하지만 초목이 없는 이런 땅을 보는 것은 슬퍼. 저 경사면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곡물과 풀과 덤불과 나무가 자랐을지도 모를 땅인데 인간들도 똑같아. 네올리도프는 생각했다. 아마 그런 현지사와 소장과 순경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인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잃은 인간을 보는 것은 끔찍해. 문제는 바로 이거야. 네올리도프는 생각했다. 그 사람들이 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직접 기록한 절박하고 영원불변한 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 때문에 난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괴로워. 네올리도프는 생각했다. 난 그냥 그들이 두려워.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무시무시해. 강도보다 더 무서워. 어쨌든 강도는 연민을 느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연민을 느끼지 못해. 마치 이 돌들이 식물을 받아들이지 않듯 그들도 연민이라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보험을 들어두었지. 그들이 끔찍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야. 푸카초파는 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전쟁에 참가했고 러시아 정교회 신자가 됐고 러시아의 전쟁 중에서 크게 성공을 거둔 사람이랍니다. 후카초파와 라진을 끔찍한 인간들이라고들 하지 그 사람들이 1000배는 더 끔찍해. 그는 계속 생각했다. 가령 이런 심리학적 과제가 주어졌다고 하자. 우리 시대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교를 믿는 착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악행을 저지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 다름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하면 돼. 이 사람들이 현지사, 소장, 장교, 경찰관이어야 하지. 다시 말해 우선 이들이 이른바 공무라고 하는 인간을 인간적인 형제로 대하지 않고 사물처럼 대해도 되는 그런 직무가 있다고 확신하게 해야 해. 두 번째, 이들이 타인들을 향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다름 아닌 공무를 통해 단단히 결속하게 해야 해.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에 내가 오늘 본 것 같은 끔찍한 일을 완수할 가능성은 없어.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인간을 사랑 없이 대해도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점에 있지. 하지만 그런 상황은 없어. 사물은 사랑 없이 대해도 돼. 나무를 베고 벽돌을 만들고 쇠를 담금질하는 것은 사랑 없이도 돼. 그런데 사랑 없이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지. 조심성 없이 꿀벌을 대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야. 꿀벌의 성질이 그래. 만약 조심성 없이 꿀벌을 대하면 꿀벌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도 해를 입겠지. 사람한테도 똑같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인간들 사이에 오가는 사랑이 인간 생활의 근본적인 법이기 때문이지. 사실
일은 억지로 해도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사랑 없이 인간을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야. 특히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래. 인간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차라리 얌전히 있어. 네올리도프는 자신을 향해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냥 자신에게, 물건에,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것에 몰두하고 인간에게는 신경 쓰지 마. 해를 입히지 않고 이롭게 먹을 수 있는 경우는 배가 고플 때뿐이야. 마찬가지로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주면서 인간을 대할 수 있는 경우는 인간을 사랑할 때뿐이지. 어제 매형을 대할 때처럼 사랑 없이 인간을 대해봐. 그러면 오늘 내가 목격했듯이 타인에 대한 잔인함과 야만적 행위의 한계가 사라져. 그리고 나의 전 생애가 입증하듯 스스로에게 입힐 고통에도 한계가 없어지지. 그래 그런 거야. 네올리도프는 생각했다. 그걸로 된 거야. 됐어. 괴로운 폭염 뒤 찾아온 시원함과 오래전부터 자신을 사로잡은 의문에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다. 는 자각으로 그는 곱절의 쾌감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